기사 넘어 세상을 전합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진행을 맡고 있는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율입니다. 오늘 오전에 한일중 정상들이 4년 5개월 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움은 많이 남습니다. 일본은 공동선언문에 납치자 문제를 집어넣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그렇게 좀 집어넣으려고 했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라는 단어 대신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제가 잠시 후에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고요. 좀 여러모로 아쉬운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뭐 3국의 정상회의 정례화와 협력의 제도화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는데 다음번 한일중 정상회담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좀 직접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도 같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예고했죠. 여기에 대해서 3국 정상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 도발을 규탄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역시 온도 차이는 분명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에서는 국민의힘 이상민 의원 연결해서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고요. 3부에서는 강창일 전 주의대사 연결해서 요번에 한일중 정상회담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4부에서는 여야가 끝내 연금개혁안 처리에 합의를 하지 못했는데 바로 이 연금개혁안 그 쟁점이 무엇이고 누구의 말이 그나마 조금 더 합리적인지 한번 판단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5월 27일 월요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언제나처럼 오늘 하루에 있었던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보니까 이우영 아나운서 목소리는 아침부터 들리대요. 네. YTN에서. 네, 월요일에는 이제 톡톡 뉴스와 상식이 제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말고 중간에 중간에 많이 나오더라고 보니까. 네,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 중간에 이렇게 막 나오면은 좀 더 어떻게 이 돈도 더 주고 그래요? 네? 되게 좋아하네. 진작 물어봐줄 거야. 네? 어때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네. 하루 세 끼 오늘 저녁에 뭐 먹어요? 오늘 저녁엔 닭가슴살과 현미밥과 고등어, 김 이렇게 먹습니다. 오래 살고 싶군요. 저는 이제 지금 제가 운동하는 그곳에서 식단 챌린지를 하고 있어서 45일간 식단 챌린지라도 딴 거 먹고 그거 먹었다 그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양심 없게 살 수도 있죠, 사실. 그렇죠. 네. 하지만 저는 양심이 살아있는 근데 그런 사람이니까요. 그 김도 소금 이렇게 묻은 김은 안 먹는다며요. 근데 제가 그렇게까지 힘을 주고 하진 않기 때문에 비방 용어가 나와요. 잘 말씀해. 네. 근데 그거 그렇게 나는 그렇게 못 먹을 것 같은데. 저도 점심은 편하게 먹습니다. 점심엔 제육볶음 먹고 왔어요. 아침에는 흰 쌀밥과 그런 닭가슴살 이런 거 먹고 저녁엔 현미밥을 먹죠. 현미밥이 더 물론 몸에는 좋대요. 현미밥이. 칼로리가 낮으니까. 칼로리가 낮구나. 아침엔 흰 쌀밥으로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그래도 삼식이는 다 하네요. 삼식이네요. 삼식이. 네, 저도 이제 삼촌이다 보니까 삼식이 삼촌이죠. 그러네요. 네. 그렇구나. 야, 근데 나는
요새 뭐 닭가슴살 잘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잘 나옵니다. 근데 나는 그거 퍽퍽할 것 같아가지고. 저도 퍽퍽한 닭가슴살은 안 먹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그것도 좀 짭조름하고 어떻게 좀 그렇게 먹을 만하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 요새. 맛을 골고루 삽니다. 여러 맛. 근데 뭐 닭가슴살에 초콜릿 맛 뭐 이러면은 그거 이상하잖아. 데리야끼 맛, 데리야끼. 불닭 맛, 네, 뭐 이런 거. 이렇게. 마늘 맛. 불닭면이 미국에서 그렇게 인기라며요? 그 뭐 어떤 소녀가 맞아요, 나 그거 봤어요. 울음을 터뜨려서 보내줬다고 하더라고요. 삼양에서 직접.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내수용과 수출용이 다른데 수출용이 내수용보다 몇 배가 맵대요. 그래가지고 한국의 매운맛을 발아야 이런 그렇죠. 얘기인가요? 역짓고 하는 사람도 있대요. 매운 거 잘 먹어요? 저는 잘 먹는 편인데 좋아하진 않습니다. 나는 매운 거를 솔직한 얘기로 이렇게 즐겨 먹질 않아요. 근데 그래서 내가 그 불닭 뭐라는 거 안 먹어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건 미국에 수출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아니래요. 야, 아니 그 매운 거 좋아하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은 그거 한번 역짓고 해보시는 것도 그거 진짜 있잖아요. 지옥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나 같은 사람은. 근데 그 오리지널 말고 그 크림 섞인 까르보나라는 좀 드시기 좀 부담 없습니다. 네, 저도 좋아합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낙지볶음도 좀 덜 맵게 해달라 그래서 먹는 건데. 근데 낙지볶음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도 오늘 저희 방송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우물정 0945 샷 0945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러분의 의견 방송에서 최대한도로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네,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한일중 정상회의 관련 소식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한중일이 틀린 얘기고요. 한일중이 맞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맨 앞에는 개최국을 넣어요. 그 다음엔 다음번 정상회담한 개최국을 넣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나라 제일 나중에 넣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니까 한국, 그 다음에 다음번엔 일본에서 개최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다음에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중국. 원래 이래서 한일중 정상회담이 이 삼국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했을 때 합의본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편한 대로 뭐 그냥 한중일 뭐 이러는데 한일중이 맞습니다 이번에. 네. 예. 근데 뭐 그 중국에선 중일한 뭐 이러고 일본에선 일중한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은 뭐냐면 그럼 일한중이라고 해야 돼요. 그냥 원칙적으로 얘기를. 근데 일본도 원래는 한일중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죠. 네. 중국이야 뭐. 얘기합시다. 예. 네. 한국과 중국, 일본이 삼국 정상회의를 다시 정례화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외교 안보 그리고 통상, 인적 교류 분야 등의 협력 방안이 중심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정치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지만 한일 양국과 중국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해법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윤석열 대통령 또 일본에서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 중국의 경우 리창 총리가 참석을 했고요.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삼국 정상회의도 장관급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삼국 협력의 제도화 노력을 경주하고 삼국 협력 사무국의 역량 강화를 계속해서 촉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역 및 국제 평화와 번영 방안도 담겼는데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안정, 번영이 우리의 공동의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영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또 납치자 문제에 대해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고 합니다. 또 경제, 통산 분야 이제 협력 강화 방안도 포함이 됐는데요. 삼국 자유무역 협정의 기초로서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에 투명하고 원활하며 효과적인 이행 보장의 중요성을 확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자유롭고 공정하며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FTA 실현을 목표로 하는 삼국 FTA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도 살펴보면 북한이 오늘 예고한 소비 위성 발사에 대해 명백한 안보리 교리 위반이다.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2025년 내년과 이제 내후년 2026년을 한일중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해서 인적, 문화적 교류를 더욱 활성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 탈북민 문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을 했고요.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선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글로벌 핵 비확산 체제 유지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번 삼국 회의에 대해서 사실 언론사별로 한일중, 앞서서 앵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한중일 표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삼국 정상회의가 가진 의미는 뭐라고 보시나요? 우선 제가 좀 제일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 이거는요. 사실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이 용어의 개선의 요구, 이 학계에 이게 많았거든요. 한반도 비핵화라면, 예? 우리나라도 핵무기 비스무리 한 거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최소한 전술핵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왜 한반도 비핵화예요? 북한의 비핵화죠.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는데, 물론 이제 우리는 갖자고 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지만, 갖자고 하는 그 핵무기를 갖자고 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사실 우리 안 갖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한반도 비핵화입니까? 북한의 비핵화죠. 더군다나 우리 정부의 입장에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거든요. 이거를 사실 좀 집어넣으려고 하면 제가 볼 때에는 요번에 삼국 정상회담이 나름대로 좀 우리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했고요. 그런데 일본은 얻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납북 일본인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납치자 문제가 여기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도 납북이라는 단어보단 납치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거. 요게 이제 조금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은 상당히 많이 가져갔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제 한 가지 제가 생각하는 건 그 삼국 FTA 문제가 나왔다는 건데 우리는 한중 FTA는 체결하고 있지만 한일 FTA는 민족 감정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중국 한중 FTA만큼 필요한 거는 한일 FTA라는 얘기도 많이 나와요. 필요성에서 외교하는 거지 우리 감정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들어주시고 그러니까 그게 만일 안 된다면 이 삼국 간의 FTA 문제도 사실은 저는 한번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논의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건 나름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지금 중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요. 중국 경제 안 좋다는 건 아는데 반대로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인도는 지금 쌩쌩 날릅니다. 경제가 5% 성장률이 5%가 훨씬 넘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경제적 소위 말하는 다변화라는 측면에서 중국이라는 국가도 물론 우리한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좀 다변화하는 노력, 특히 인도 쪽에 좀 눈을 많이 돌리면 어떨까라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참고로 지금 유럽 국가 중에서 경제적으로 제일 어렵고 헤매는 나라가 독일이거든요. 근데 독일이 중국과의 경제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거든요. 제일. 근데 중국 경제가 이렇게 좀 안 좋으니까 독일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고 또 에너지 주수입원은 러시아인데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또 타격받고 이래가지고 힘든 거거든요. 이런 독일의 지금 경제 상황을 한번 우리도 이 반면 교사 삼아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제가 더 바라고 싶은 게 있어요. 권력서열 2위입니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권력서열 2위인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요번에 또 주석이 되면서 이게 이 권력서열 1위와 2위의 격차가 어마무시하게 커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삼국 정상회담인데 리창 총리가 왔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국가원수 누구예요? 윤석열 대통령이죠. 일본의 명실상부한 국가원수 누구예요? 이 중에서 또 일본 왕 이런 일본 왕은 실권은 없고 기시다 총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중국도 사실 좀 그에 걸맞는 사람이 왔으면은 훨씬 좋았을 뻔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지금 굉장히
뭐라 그러죠? 이 업무 영역이라 그래야 되나? 그게 총리는 주로 경제 영역에 국한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리창 총리하고 뭐 북한의 비핵화 얘기하기도 힘들고 좀 그렇거든요. 좀 그런 점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그 급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뻔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다음번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일본에서 열릴 때 갈지는 모르죠. 그럼 우리로서는 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할 텐데 저는 이번에 오래간만에 만났다라는 의의는 분명히 부여할 수 있겠지만 여러모로 굉장히 아쉬웠다. 저는 그런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이 3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날 위성 발사 계획을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는 소식인데요. 일본 해상보안청 오늘 새벽 북한으로부터 5월 27일 오전 0시부터 6월 4일 0시 사이에 위성 로켓을 발사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낙하가 예상되는 곳은 모두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에 있는 북한 남서쪽 서해상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상 1곳 등 모두 3개 해역인데요. 해상보안청은 항행 경보를 내리고 선박에 대해서는 낙하물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관계부처 간 협력해서 정보 수집 분석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미국, 한국 등 관련국과 연계해 북한이 발사하지 않도록 강력히 중지할 것을 요구할 것, 예측할 수 없는 사태에 대비해 만전의 태세를 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미일 외교 당국자들은 북측 통보에 대해 전화회담을 갖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위성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견해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발사 계획 취소를 요구하기로 합의하기로 했는데요. 북한이 지난해 3차례 인공위성 발사를 앞두고 일본 해상보안청을 통해서 국제해사기구에 발사 예고 기간과 해상 위험 구역을 통보한 바도 있습니다. 북측이 이제 2차례 실패 끝에 11월 발사에서 성공을 선언을 했는데 이번과 동일한 해역이 해상 위험 구역으로 설정된 가운데 당시 발사는 최종적으로 기습 발사였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 군 당국도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 2호기를 발사 준비 중이다라는 정황을 포착하기도 했는데요. 북한의 전격적인 위성 발사 통보는 한일중 정상회의에 영향을 끼치려는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한일, 중국 간 입장차가 이제 북한에 대해 입장차가 있는 점을 건드려서 3국이 밀접한 관계에 빠지는 것을 최대한 지양할 수 있도록 하고 북한과 러시아 간 밀월 관계에 중국을 확실히 끌어들임으로써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를 강고히 하려는 것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자, 북한이 오늘 이 정상회의를 몇 시간 남겨두고 오전에 이 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를 한 건데요. 실제 언제 발사를 강행할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정상회의를 이미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발사를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어떻게 하죠. 보시나요? 네. 하는데 뭐 러시아 기술자까지 거기 들어가가지고 한다니까 하는데 전 사실 이거 북한이 뭐 쏜다면 아주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그때가 아마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제가 그 아침 방송 진행하고 있을 때거든요. 근데 이 북한이 말이에요. 꼭 몇 시에 이걸 쏘냐면 6시 55분에서 7시 5분 사이에 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일단 딱 쏘면 그 우리나라 이 통신사 걸 딱 봤는데 누구 걸 받냐면 NHK 걸 딱 받아요. NHK 걸 받는 게 J 얼럿 시스템이라고 일본은 그게 쏘자마자 그 뭐라 그러죠? 엥 하는 사이렌 해가지고 예상 통과 지점에 있는 주민들 다 소개시킵니다. 소개시킨다는 게 뭔지 아세요? 대피 소개팅? 아니요. 아니죠. 예, 다행이에요. 소개를 딱 시킵니다. 전부 피난 가게 시키는 거죠. 방공 같은데. 근데 조금 우리나라에서는 신중을 기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정부 당국에서 발표하는 건 좀 시간이 좀 한참 지난 다음에요. 그러면은 저 이제 방송에서 그 뭐 북한이 쐈다 이런 기억이 많이 남는데 요번에 제가 특히 또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자,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요번에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게 한반도 비핵화였죠. 예?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그거 중국이 바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뭐냐면 보란 듯이 우리 또 쏠 거거든.
예? 그래도 야 중국 이 흔들리지 않는 거 봐. 우리 편 확실하지. 이거거든요, 사실은. 저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좀 당혹스럽습니다, 보기가. 그래서 저는 사실 좀 중국으로부터 좀 바라는 것이 많아서 그런지 왜 사람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그러잖아요. 기대가 컸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솔직히 뭐 지금은 기대는 별 기대는 안 해요. 왜냐하면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얼만큼 적극적으로 나왔고 얼만큼 성과 있는 행동을 했느냐라면 거기에 대해서 누가 이런 거를 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지만은 어쨌든 굉장히 아쉬워요. 북한 이런 식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북한이 이렇게 이른바 정찰 위성을 쏜다라는 거는 저는 사실은 이 정찰 위성이라면 카메라가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진 찍기 좋아해요? 아니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진 찍기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그 DSR이라고 DSLR. DSLR. 네. 그 어른이 얘기하는데 자꾸 끼어 그렇게 소개를 해드린 거죠. 네. 너무 좋아한다. 네. DSLR 그래요. 이런 거. 근데 있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거 좀 이 카메라가 좋아야지 사진도 잘 나오듯이 저는 북한의 기술이 그 정도까지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거는 한 가지 시위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사실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어떤 그러한 것들을 과시하려고 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저는 그 결과에 따라서 국내 여론도 굉장히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트럼프가 되느냐 바이든이 되느냐 했을 때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자체적인 핵무장 능력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우울한 소식이라는 건 맞지만 분명한 건 어쩌면은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너무나 당연한 명제 이것이 보다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제가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DSLR. 아유. 네. 여야가 21대 국회 종료를 이틀을 앞두고 오늘 최상병 특검법 제표 결과 국민연금 개혁 등을 이런 쟁점을 놓고 극한 대치 국면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쟁점은 아무래도 이제 최상병 특검법인데요. 국민의힘은 현재 진행 중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다라면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통령까지 끌고 들어가 탄핵을 운운하고 장외투쟁으로 끌고 가서 정치 사건으로 변질시키는 것은 고인을 위한 길이 아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상병 특검법이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붙여지더라도 부결시켜서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폐기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당론과 달리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이 4명이 나오면서 막판 표단 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본회의에 소속 의원들을 모두 동원을 하고 본회의에 앞서서 의원총회를 열어 최상병 특검법 반대 투표를 당론으로 정할 예정인데요. 이에 반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정당들 재의결을 관철하기 위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지난 주말엔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애 집회를 열었고요. 어제 오후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은 공수처를 찾아가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회견을 하는 등 전방위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찬성 여론이 우세하다는 점을 활용해서 최대한 여당을 압박하고 만약 재의결이 무산되더라도 여권에 책임을 돌리면서 전국 주도권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찬성 표결하겠다고 소신을 밝히는 의견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더 많은 국민의힘 의원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행동하시기를 촉구한다라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또 21대 국회에서 무산될 가능성이 컸던 연금 개혁도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정부 여당이 부정적인 만큼 여전히 21대 국회에서 처리 가능성은 작지만 연금 개혁 시기와 방식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연금 개혁을 이번 국회에서 졸속으로 처리하지 말고 22대 국회로 넘겨서 첫 정기 국회에서 구조 개혁과 모수 개혁을 함께 하자 이런 입장이고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로 각각 올리는 모수개혁만 먼저 한다면 구조개혁의 동력이 떨어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설정 등 여당이 요구하는 구조개혁은 22대 국회로 넘기되 여야가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모수개혁 먼저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거나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연금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을 말을 하고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국민연금의 핵심 수치를 바꾸는 모수개혁과 동시에 추진할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21대 국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여전히 최상병 특검법 또 연금 개혁을 둘러싼 여야 간의 대치가 팽팽한데요. 이 최상병 특검법의 경우 어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도 찬성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 21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나도 잘난 척 좀 해야지. 4명이 아니라 5명으로 늘었어요. 국민의힘 김근태 이분이 비례대표 의원이거든요. 이분도 조금 전에 찬성표를 던지겠다. 그러니까 5표가 됐거든요. 근데 저는 굉장히 이게 좀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불안한 게 지도부, 그 정권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치명타가 될 수 있어요. 저는 통과될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 이게 7표, 8표 정도 나오잖아요. 이탈표가. 이거 자체는 통과가 되느냐, 뭐 부결되느냐, 가결, 부결의 문제가 아니라 이 숫자 자체가 정권과 여당에 주는 그 타격이 엄청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사실은 제가 볼 때 이게 굉장히 이 대통령실도 합리적으로 여러 가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첫째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대통령실 입장에서 대통령실은 물론 전혀 공천에 관여를 안 합니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눈치를 보거든요. 의원들이 다음번 공천 볼 때. 그래도 왜냐하면 대통령이 여당에서 1호 당원인데 눈치를 보는데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총선 다음에 대선이잖아요. 아니 대선 다음에 총선이잖아요. 이러니까 어차피 다음번 총선은 다음번 대통령 밑에서 치러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눈치 볼 이유가 없고 두 번째는 뭐 그건 너무나 자명한 팩트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야 이거 대통령실 의중을 좀 따르는 것보다는 여론을 따르는 게 나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7표 8표 나왔다. 그러면은 설령 부결이 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실과 여당의 관계 이게 굉장히 좀 지금과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사실 내일 그 투표가 그 향후 국정과 정치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부결이 된다 하더라도 이탈표의 규모에 따라서 엄청날 것이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고요. 그래서 진짜 그 내일 언제인지는 아직 모르거든요. 몇 시인지 아직 모를 거예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제발 좀 결과가 5시 이전에만 나오면 전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게 이게 뭐냐 하면 우리도 이제 뉴스거리 뽑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일 어중간하게 뭐냐면 6시 55분에 딱 결정이 났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날 2시간 동안 방송한 얘기가 전부 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5시 이전에 아무래도 의원들도 밥은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5시 이전에 좀 나와주십사 이렇게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2시 이전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왜요? 왜냐면은 2시 이후에 나오면 순간순간 다시 해야 되니까. 예, 이렇게 저희가 이기적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호영 아나운서였습니다.